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새로운 언론 피해 구제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구조나 내용을 보아도 불구하고 이 판결의 결과 역시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가치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범죄 피의자의 인권, 이 부분 모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상호화됐다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건 피해자의 인권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5년 동안 단 한 건도 피해자의 공표죄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검찰이 기소 처벌하는 그런 구조로 인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피의사실 공표의 효과가 언론에 의해서 증폭되기 때문에 상환됐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단독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수사기관 종사자와 더불어서 공동정범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한 언론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의사실 공표 그 자체는 여론재판 또 언론에 의한 범인시, 범인으로 단정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그 공정한 재판, 적법 절차에 의한 그 사법심사를 방해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수사 과정을 거치면 공판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굳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가면서까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해도 괜찮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인권 초상 공개에 대한 그런 공고안을 냈고 이게 수사기관이 대응을 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자들의 그런 주장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갖고 계신 자료 24페이지 내용입니다. 강력한 그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요구가 나타나면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또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서는 이런 강력한 범인들의 초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법의 근거를 두고 이런 범죄자들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들이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수사 공고 준칙 역시 원칙적으로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예외적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공개 규정에 대해서 공인의 공적인 인물의 적용 범위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공적인 인물들의 초상 공개에 대한 좀 확대를 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수사 공고 준칙에 의하면 이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법원 역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례를 통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 중요한 중도를 작용하는 판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소개된 1999년 97-1022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 대상일 때,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세 번째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네 번째는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이나 추측, 그런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피의자의 공표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상의 공개 규정, 또 대법원의 피의사실 공표 허용 여부에 또 불구하고 이런 범인들 혹은 피의자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신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론 역시 강력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름 전입니다.
조금 전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나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초상을 수사기관 종사자가 언론에 촬영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보도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 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듭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수사기관 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행위는 언론 보도를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극단적으로 상실됐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들이 27페이지 하반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이와 같이 법령에 비록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에 대한 공표는 범죄 피의자의 혐의자의 피고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상당 수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피해자의 신상이나 초상,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 규정이나 원칙, 판례 등은 훨씬 더 촘촘하고 구체적이고 더 강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범죄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또 보호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와 같이 상존하는 바에 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을 또 범죄 피해자 가족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나 원칙들은 더 강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다음 내용들을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은 사실 한국에서도 윤리실천 요강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시되어 왔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그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리실천 요강의 6항 또 제7조 범죄보도와 관련한 인권존중 부분 등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밑줄을 쳐보았습니다. 또 5째 줄에 보시면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도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요강을 살펴보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은 한국의 윤리실천 요강 등의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어린이의 신원 보호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린이의 피해자건 가해자건 그 어린이의 가족에 대한 신원 보호 장치는 윤리실천 요강 등에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언론인권센터가 2007년에 피워낸 그런 보도하는 자의 의무, 보도되는 자의 권리라고 하는 이러한 안의 지침서가 있는데요. 진일보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에서도 피해자의 그 가족,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KBS의 방송기자 가이드라인은 상당 부분 이런 내용을 범죄 보도와 관련한 그런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 가족의 그런 신원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9월에 인권보도 준칙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인권보도 준칙 역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또 피해자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경향신문은 2012년
10월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성범죄 보도 준칙을 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31페이지 하단 각주 11번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준칙들이 만약에 제대로 준수된다면 앞으로 오늘 세미나에서 문제 삼는 그러한 언론의 지배 보도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준칙들이 언론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도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 성범죄 보도할 때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서 이자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풀어졌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역시 범죄 사건의 피해자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34, 35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피해자의 얼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판례법,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판례법, 35페이지 하단 세 번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이런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언론이 만약에 공개했을 때 언론은 형사처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이 이 세 개의 특별형사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결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언론이 지금까지는 주로 윤리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만약에 이러한 윤리적인 다짐들이 부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특별형사법에 의한 처벌 규범이 언론의 취재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자료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번 대상 판결의 특성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갖고 계신 자료에 우선 4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표 2인데요. 이번 세 건의 1심 판결문에 보면 1심 판결에 적용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전부 9개입니다. 이 9개의 대법원 판결이 어떠한 내용이고 원래 이 1심 판결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42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37페이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의 적시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데 명예훼손죄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은 물론 암시에 의해서도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용이 된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언론의 책임을 논할 때는 공적인 존재 공적 사항과 사적인 존재 사적 사항을 구별해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인용된 대법원 판결의 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명성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감히 면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은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에 대해서 누가 입증 책임을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인용된 대법원 판결,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진실 오신의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을 저지른 언론의 행위를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대법원 인용 판결은 2002년 1월 22일 대법원이 선고한 37524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작년 말입니다. 이 대법원이 2002년 2월 달에
이 37524 판결을 할 때 인용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1999년 9.7날 2호 결정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에 다시 대법원의 2002년 1월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2013년 10월 26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적 존재냐 공적 사안이냐 이 법리를 명예훼손 사건의 언론의 책임을 벗겨주는 데 적용을 했는데요. 다시 헌법재판소는 2013년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의 개인적인 표현 공간에서도 만약에 그 표현된 내용이 공적 존재와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언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 공간에도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다음 그 표현 대상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공성 가진 정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는 범죄 부도와 관련해서 이 세 개의 1심 판결은 부릉나 197-257 판결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유명자 법리로 유명자 사건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가치는 41페이지 상단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범죄 사건 그 자체는 공공성이 있지만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범죄 그 자체는 공공성이 있지만 범인이나 혐의자는 공공성이 없다라고 잘라말한 것으로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이용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끌어보자면 범죄 자체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론 보도는 더욱이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범인 혐의자에 대한 부분은 공공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진데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 가족의 문제는 더욱이 공공성이 없을 것으로 이 판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들은 공적인 존재와 공적 사안 혹은 현재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악의적 현재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벗겨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성이 없거나 약한 범죄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는 사인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표현은 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공적인 존재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은 과감하게 벗겨준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그러나 사인에 대한 사적 사안에 대한 공공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조금 전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 아까 첫 번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번 세 건의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특히 언론 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표를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 등 3건에 나타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주거침입을 좀 분류해서 각 사건에 대해서, 각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여부, 위법성 조항 여부, 불법행위 책임 여부,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관련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법원이 판단했느냐 판단하지 않았느냐를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경향신문에 대해서 아빠와 관련한 부분, 엄마와 관련한 부분, 또 SBS와 관련해서 2건, 채널A와 관련해서 2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46페이지 보시면 경향신문, SBS, 채널A
이 판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 부분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영역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초 범행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신문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어떤 언론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영역에서 각각 다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 행위에 대한 판단 결과가 사항이 되고 하는데요. 부모 중 일반인 혹은 부모가 범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은 명예훼손을 구성했습니다만 집 내부 촬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침입이 인정되기로 하고 인정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도 내용이 사생활 침해로는 인정이 된 사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가 범죄 원인을 제공하고 따라서 범죄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 심각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청구 인용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11건에 대해서 새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이 다투어졌는데 그 중에서 2건만이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상당성이 있어서 유혹성이 조항이 되었고 5건에 대해서는 아예 명예훼손이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인용률이 낮은 것에 비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6개 사항에 대해 12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집 외부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 친구들과 찍은 그런 사진, 그림 일기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를 재판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침해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번 3건의 판결문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순수하고 이기지 못했는가, 언론은 얼마나 강하게 잘했는가와 같은 이 점보다는 실은 더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이번 판결에 나타난 이번 사건에 나타난 언론의 취재 보도, 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언론의 윤리적인 이런 지침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이 만약에 각성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이 언론의 취재 보도 행위에 대한 실형 그런 적용의 근거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한국에서 언론 소송이 이와 같이 진전된 것은 불과 한 20여 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에는 명예훼손 하지 말자, 사생활 침해하지 말자, 초상 침해하지 말자 같은 그런 윤리적인 다짐으로 대체로 끝났습니다만 이후 20년 동안 이런 윤리적인 영역의 규범들이 실제 언론의 형사적, 민사, 상손해배상 책임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이런 윤리적 지침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한 언론의 책임, 처벌이 불가피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어떤 시기가 당겨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